네, 이번 시간은 제7장 프로젝트 원가 관리입니다. 원가 관리 프로세스를 보면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원가 관리 계획 수립, 두 번째가 원가 산정, 세 번째가 예산 결정, 네 번째가 원가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세스인 7.1에 해당되는 원가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원가 요소들에 대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산정을 하고 그것을 다 합쳐서 예산으로 책정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 또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방법을 정의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지식 분야의 첫 번째 관리 계획은 실제 원가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 기준, 절차를 정의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은요, 흐름도 데이터 흐름들 보시면은 산출물은 뭐예요? 원가 관리 계획서죠. 원가 관리 계획서는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기준, 원가를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과 기준, 원가를 통제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나머지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원가 관리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헌장이 참고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프로젝트 헌장에 뭐가 참고되느냐, 예를 들어서 헌장에는 사전에 경영층이 승인한 그런 재무자원, 즉 다시 말해서 경영층이 이 정도 돈만 가지고 네가 수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승인된 돈이 거기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 관리 방법을 또는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가 관련해 가지고 경영층에서 승인된 어떤 경영층 요구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 관리와 관련된 경영층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관리 계획에다 그 방법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정 관리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정 관리 계획서는 원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정 관리 계획 안에. 즉, 이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스케줄을 작성하겠다라는 그 작성 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소통하는 빈도라든지 원가를 발생시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정 관리 계획의 방법에 따라서 원가 관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스크 관리 계획서인데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한다.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원가 산정을 할 때 이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소치 최대치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근데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다고는 그냥 원가 얼마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원가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시뮬레이션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 원가에 대한 하나의 작업의 원가에 대한 범위 얼마 금액에서 얼마 금액까지 00 금액에서 000 금액까지 필요하다. 최소 이 정도, 최대 이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추정에 우리가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리스크 관리 계획에 그러한 정량적 분석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 관리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특히 산정하고 책정하는 방법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가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원가관리 계획서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또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들을 이 원가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데를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에 이용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가관리계획서는 원가를 취합하는 방법도 여기 계획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원가 책정할 때 그 방법도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원가관리계획서는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머지 원가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원가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가관리 계획서는 방법이 나왔는데 방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원가관리 계획서에 특별한 어떤 방법이 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식별할 때 그 원가관리 계획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식별이 필요한데요. 사실 리스크 식별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원가관리 계획서뿐만 아니라 각종 관리 계획서라든지 각종 프로젝트 계획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 안에 특별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할 때 문서 검토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원가 산정이죠. 자, 원가 산정은 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 원가 전에 근사치를 추정한다. 즉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전적 자원이죠. 금전적 자원, 즉 돈이 얼마큼 코스트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원가 산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원가 산정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통화 단위, 돈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맨아워, 맨데이 같은 그런 근무 시간을 가지고 다른 측정 단위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추정을 할 때는 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활동별로 원가 산정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건비, 롬무비라고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 장비들을 포함하는 재료비, 그다음에 기타 경비의 기본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충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자라든지 기타 자금 조달 비용과 같은 이런 것들이 또는 그 밖에 이제 리스크를 고려한 우발 사태 예비 이런 것들이 특수한 범주의 원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산정 프로세스의 산출물은 뭐예요? 원가 산정치죠. 각각의 요소들별로 원가가 얼마 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즉 이게 하나의 그 작업이다. 그럼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로 한 노무비는 얼마큼 필요하겠고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가겠고 기타 경비는 얼마 들어가겠다. 이걸 합쳐서 그 작업에 대한 원가를 추정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풋 사항들, 입력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는 그 원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원가 관리 계획서 바로 앞에 프로세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원가 관리 계획서에는 당연히 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원가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원가 산정을 할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 정확도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정밀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품질관리 계획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각종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 또는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품질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 품질 관리를 활동이나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비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 원가 산정에다 반영을 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범위 기준선이 있어요. 자, 범위 기준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WBS와 WBS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 범위 기술서 안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원가를 추정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는 각종 제약이 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 제약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원가를 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 가정이나 제약 조건들도 우리 참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WBS 요소별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W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WBS의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이 요소별로 얼마의 원가가 추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WBS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추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WBS 요소별로 우리가 원가를 취합하거나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WBS는 원가 추정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요소별로 WBS 요소별로 예를 들면서 웍 패키지별로 또는 위에 컨트롤 어카운트별로 이렇게 그 원가를 추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프로젝트 문서가 우리가 참고되는데 우선 뭐 교훈사항이라 그러면은 초기에는 교훈사항이 없겠고요. 프로젝트가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진행을 되다 보면 이때 원가를 추정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때 원가를 산정할 수도 있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겠죠. 구체적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물론 교훈이 없겠지만 이 이후에 할 때는 초기에 했던 교훈사항들이 어떻게 원가를 추정했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좋은 방법 또는 잘못된 방법들이 교훈으로 기록됐다가 이때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이 또 필요로 한데요. 일정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면 A라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B라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액티비티들에는 기본적으로 일정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이 언제 어떻게 투입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작업에는 2명의 인력이 10일간 작업을 하는데 이게 작업량이에요. 거기다가 임률이라고 하는 단가 일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노무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스케줄이 있어야지만 일정이 있어야지만이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 들어가 있는 각종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우리는 원가를 산정할 때 뭐냐면 원래 금액은 얼마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리스크를 고려해서 예비비를 얼마를 하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대장에 있는 리스크 목록들을 참고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론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가를 추정을 하겠죠. 그래서 추정한 결과 원가 산정치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원가 산정치 하나하나의 요소별을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예산이 되는 거죠. 예산 책정할 때 원가 산정치를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 자원 산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A라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추정을 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추정하는 것을 활동 자원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사실 뭐 2명을 투입해야 되겠다 또는 뭐 3명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걸 결정할 때 뭘 고려할 수 있냐면 이미 혹시 원가가 산정돼 갖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원가에 맞춰서 우리가 인력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활동 자원 산정할 때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식별할 때도 사실은 원가 산정치가 필요한데 그건 왜 필요해요? 만약에 이미 A라는 작업에 뭐 2,500만 원이라는 원가가 추정이 된다. 근데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추정을 한 건지 상당히 여유있게 추정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봐가지고 너무 타이트하다. 이거는 원가가 초과될 수 있는 가능성, 리스크가 있겠다.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원가 산정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식별할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량적 리스크 분석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원가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2,500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최소 2,200만 원에서 최대 2,800만 원이고 최빈 값으로 얘기를 하면 2,500만 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숫자들을 주어진다 그러면 또는 이 범위를 주어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가변성 자체를 우리가 참고할 때 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원가 산정치가 나오면은 산정 기준서가 나와요. 예를 들어 A라는 작업에 1,500만 원이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으로 추정한 근거 또는 가정 또는 제약 그 다음에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산정 기준서는 나머지 이제 이런 작업들에 쓰이게 되는데 먼저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했을
쓴다 그랬어요. 즉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항상 보는 게 뭐예요? 계획 플랜 대비 액추얼,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할 때 그 감시 및 통제에서 항상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서도 그 산정치를 어떻게 도출했느냐에 대한 이 기준을 보고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평가할 때 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합 변경 통제도 우리가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산정치를 어떻게 도출했느냐에 따라서 즉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프로젝트 단계 종료 또는 프로젝트의 최종 종료 프로세스에 쓰이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단계를 종료하든 프로젝트 종료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획 대비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완료 보고 또는 단계에 대한 완료를 점검을 해야지 됩니다. 그때 계획 대비 실적 중에서 여러 성과 중에서 원가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들을 그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든지 단계를 종료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위에도 예산 책정할 때도 산정치가 필요하듯이 예산 책정할 때 산정 기준서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그 예산 책정할 때 혹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간접비 같은 건 제외되어 있는지 특별한 가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정 기준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예산 책정할 때 집계를 내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산정 기준서에 보면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다 이러한 범위들이 쭉 나와 있고 정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할 때 모델링을 한다든지 또는 이 산정 기준서에 나와 있는 어떤 항목별로 우리가 원가를 추정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 항목들이 나중에 그 모델링 즉 정량적 분석을 할 때 모델이라든지 분류라든지 대상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세스는요. 세 번째 프로세스는 예산 책정 프로세스입니다. 예산 책정은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나 WBS의 웍 패키지별로 그 산정된 원가를 합산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원가 기준선을 수립하는 건데 하나하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그 상위 레벨로 만들고 또 그걸 또 위로 보내고 이렇게 집계를 낸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계를 내서 뭐 하겠느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구성하는 원가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원가에 대한 기준선. 자, 원가에 대한 기준선은 나중에 뭘 할 때 쓰는 겁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성과를 감시하거나 기준선 대비 변경해야지 되는지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변경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원가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 기준선은 기본적으로 시간별로 예를 들어서 작업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간별로 요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요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요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기간별로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요때는 이만큼의 금액 누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누적으로 그려서 이거를 S 모양의 커브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대별로 얼마의 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 원가 기준선을 이용을 하는데 물론 원가 기준선에다가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관리 예비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예산 안에는 관리 예비가 포함되지만은 관리 예비는 성과를 측정하는 원가 기준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 그 기준선을 만드는 예산 책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인풋 자료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각종 관리 계획서예요. 원가 관리 계획서에는 당연히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 특히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즉 원가를 취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겠죠. 그 방법대로 취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원관리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원관리 계획서는요, 뭐 자원에 대한 요율, 출장비, 뭐 산정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래머가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시간당 단가는 뭐 10만 원이다. 시간당 10만 원이다. 이런 임률, 요율이 여기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기간을 곱해서 작업량을 원가를 농업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인력들에 대한 뭐 출장비라든지 이런 산정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참고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원가를 추정할 때 이러한 요율도 필요하겠지만은 기타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과연 전체 원가의 몇 퍼센트를 로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위기준서인데요. 범위기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기준서 같은 데 보면 자금 지출 한도, 즉 우리는 얼마까지 돈을 쓸 수 있겠다는 한도라든지 또 기간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이만큼을 쓸 수 있고 이만큼을 쓸 수 있고 이렇게 기간별로 주어지는 자금 한도나 집행 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WBS가 있다면 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위 레벨을 집계해서 상위 레벨로 우리가 집계하는 이럴 때 범위기준선에 있는 WBS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프로젝트 문서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원가 산정치를 우리가 각각 합쳐서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책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 산정치들은 필요하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산정 기준서가 있는데 여기에 산정 기준서에는 보면은요, 산정했던 근거 또는 이제 간접비 뭐 이런 것들,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참고해서 모두 집계할 때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가 기준선을 만들면 시간별로, 기간별로 각각 얼마씩의 원가가 필요로 하다라는 걸 이렇게 집계를 내는 게 원가 기준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스케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보고서는 이때 얼마 필요하고 이때 얼마 필요하다라는 나중에 원가 기준선을 설정할 때 스케줄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 이제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각종 리스크들에 대한 대응 원가가 있어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대응을 수행하려면 원가가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집계할 때 쓴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문서인데요. 비즈니스 케이스와 편입 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케이스는 우리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해야지 프로젝트 비즈니스가 성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재무적인 성공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해서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성공인데 200으로 편성해서는 나중에 이 사업은 실패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재무적인 성공 요인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편입 관리 계획서, 편입이라는 건 여러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순현재 가치와 같은 그런 목표 편입, 이 시점까지는 얼마의 편입을 달성해야 되겠고, 이 시점까지는 얼마의 순현재 가치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편입 관리 계획서도 우리는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조달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협약, 즉 계약이죠. 이거는 구매 관련된 계약 정보예요. 그래서 그것도 원가에 반영을 해야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예산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작업들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예산에 같이 편성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원가 기준선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가 기준선이 나오면 당연히 자금 요구 사항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가 기준선이 이렇게 누적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기간까지는 돈이 이만큼이 준비돼야 되겠고,
또 요 기간까지는 이만큼이 준비돼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자금 요구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만큼이 누적으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만큼의 돈을 준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다 소진하고 또 요 기간에 이만큼을 준비해 놨다가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을 소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 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 기준선에서 파생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가 기준선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원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통합변경 통제 쓰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원가에 대한 변경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 예산, 추가 원가에 대한. 그래서 원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원가 기준선, 말 그대로 기준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되겠고요. 또 다음 프로세스 지금 우리가 7.3을 하고 있는데요. 7.4는 뭐예요? 원가 통제예요. 원가 계획대로 원가 기준선대로 제대로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적, 그러니까 계획 대비 원가 기준선 대비 실제 원가를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변경이 필요한지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플랜이 되는 거고요. 실제 거기다가 액추얼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확보할 때도 필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원을 확보할 때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원가 기준선에 나와 있는 전체 예산 규모를 봐갖고 이런 인력 또는 이런 그 물적 자원을 이만큼 확보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기준선 자체에 이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타이트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원가 기준선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갖고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갖고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지 되겠죠. 또 특히 원가 기준선을 설정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가정사항이라든지 원가나 자금에 대한 요구사항이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량적 리스크 분석 대표적인 게 이제 리스크 우리가 갖고 있는 원가 기준선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몇 %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서는 이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개별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그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원가 예산에 대한 편성 정도를 우리는 보고서는 정량적으로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갖고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을 할 때는요. A라는 리스크가 있었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이 대응 방안은 뭐가 뒤따르냐면 바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응에 배정된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고 거기에 예비비를 만약 편성했다. 그러면 우리는 대응 계획 수립할 때 그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조달을 수행을 할 때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업체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조달 수행이 되는데요. 이때 원가 기준선에 나와 있는 그 예산, 조달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달을 관리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같이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세스는요, 원가 통제입니다. 네 번째 원가 통제는 뭘 하는 거냐?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가와 관련된 상태를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기록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원가 기준선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관리해야지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원가뿐만 아니라 모든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은 통제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의 관리라 그랬어요.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관리인데 그럼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비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편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갖고 차이가 없다? 그럼 오케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차이를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 또는 안 될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추가하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갖고 변경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일련의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원가 통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때요? 플랜 대비 액추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원가 기준선이나 원가 측정 기준선은 플랜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작업 요구 사항도 플랜에 해당되겠지만 그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 이게 바로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를 해갖고 잘 안 되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원가 통제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은 뭐가 됩니까? 분석이 끝난 작업 성과 정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이 추세로 나가면은 원래 계획보다 일만큼 돈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원가 예측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원가 관리 계획서는 원가를 통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라는 기준이 되는 원가 기준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획득가치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획득가치 분석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 원가 기준선이라기보다는 범위와 일정을 모두 포함하는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획득가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기법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원가만 따진다 그러면은 원가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요구 사항은 뭐 그 원가 기준선에서 우리 파생된 앞서서 원가 기준선이 나오면은 기간별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때까지는 얼만큼 필요하고 이때까지는 얼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금액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발생되는 요구되는 그러한 금액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 성과 데이터는 각각의 작업별로 작업 덩어리가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작업을 하는데 원래 이 기간까지 50이라는 돈을 쓰기로 했는데 만약 실제로 보니까 30이라는 돈을 썼다 또는 60이라는 돈을 썼다. 이게 바로 하나의 실적이죠. 이런 로우 데이터 이런 것도 우리가 작업 성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계획 대비 실적이 아니라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 결과까지 포함시킨 걸 우리가 작업성과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그거를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작업성과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 대해서 통합 관리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업성과 보고서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다. 종합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획 대비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럼 계획을 따라잡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조치나 변경 요청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 관리에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을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인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실제 변경됐음을 알리고 배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변경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면서 계획 대비 실적 그 프로젝트 현상들에 따라서 각종 계획이나 문서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적을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요 시점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추세로 나가면 원래 계획보다 이만큼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을 통해 갖고 우리는 이 예측치는 나중에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서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측치와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실제 현재 프로젝트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런 분석을 할 때 현재 예측치를 참고해 가지고 그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때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